안녕하세요. 오늘은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구술평가에 에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술평가의 범위는 기체, 조종자, 공역 및 비행장, 일반 지식 및 비상 절차,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 포기 이 5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구술평가를 질문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5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준비를 하시면 구술평가를 무사히 마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기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실 텐데요. 지금 보여드린 이미지에는 저희 교육원에서 사용하는 MG1S라고 하는 기체를 예로서 한번 기체 제어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기체가 MG1S라는 기체인데요. 여기서 주로 보시는 여러 항목들이 기체 종류, 비행 시간, 형상, 크기, 작동 주파수, 최대 상승 높이, 최대 이륙 중량, 풀업 규격, 모터 규격, 정격, 완충 전압. 이것은 이제 배터리랑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을 주로 보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평가관님들께서 주로 질문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체로 기체의 이름이라던가, 기체의 형상, 그리고 최대 이륙 중량, 풀업 규격, 모터 규격, 정격, 완충 전압, 혹은 배터리의 종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특별히 이제 기체의 이름 같은 경우에는 각 교육원에서 사용하시는 기체의 이름을 말씀하시면 되시고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터가 몇 개 있느냐,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몇 개 있느냐, 이걸 가지고 대답을 하시면 되세요. 보통 프로펠러가 4개짜리, 6개짜리, 8개짜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개짜리를 헥사, 말실수가 나왔네요. 4개짜리를 쿼드, 6개짜리를 헥사, 8개짜리를 옥타콥터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는 것은 이제 최대 이륙 중량이 되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번 4월부터 자격증이 4종으로 나뉘면서 그 4종의 기준을 최대 이륙 중량으로 놨어요. 그래서 최대 이륙 중량이 얼마만큼 어느 무게가 되느냐에 따라서 1종 기체인지, 2종 기체인지, 3종 기체인지, 4종 기체인지, 혹은 안전성 인증 검사를 받아야 되는 기체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용하시는 기체의 최대 이륙 중량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는 것이 바로 프로펠러의 규격입니다. 프로펠러의 끝을 보시면은 숫자들이 써져 있습니다. 보통 4자리의 숫자가 써져 있으실 텐데요. 앞에 두 자리는 프로펠러의 길이를, 그리고 뒤에 나오는 숫자는 프로펠러의 피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둘 다 단위가 인치인데요. 여기서 피치라고 하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피치는 프로펠러가 한 바퀴 회전했을 때의 전진 길이 혹은 거리를 피치라고 합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터 규격은 모터에 써져 있는 숫자들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특별히 KV 값, 모터의 다른 것들을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바로 KV가 무슨 의미냐 라는 것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KV 값의 정의를 보면 1V의 전압 시에 분당 회전율이다. 즉 1V의 전압이 들어가면은 분당 얘는 130번을 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KV 값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저희가 사용하는 배터리가 리튬 폴리머인데, 이 리튬 폴리머의 배터리는 각 얇은 셀이 좀 이렇게 얇은 셀들이 하나로 합쳐져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정격 전압이나 완충 전압의 기준을 한 셀당으로 봐요. 그래서 정격 전압은 한 셀당 3.7V, 완충 전압은 4.2V, 이렇게 두 숫자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체의 부품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프레임, 모터, FC, ESC, 파워 모듈, 프로펠러, 조종기, GPS, 랜딩 스키드, IMU. 여기서 이제 주로 물어보는 것들은 FC나 ESC, IMU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FC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컨트롤하는 주된 장치로, 이제 컴퓨터로 보면 CPU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ESC 같은 경우에 모터의 속도를 컨트롤하는 부품이에요. 그래서 ESC가 어디에 부착되어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IMU라고 하는 장치는 관성 항법 장치로 기체의 기울어짐이나 움직임을 감지해서 균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이 IMU 안에 어떠한 센서들이 들어가는지도 같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드론을 좀 보면 여기에 로터가
3개짜리가 있고 4개짜리, 그 다음에 6개짜리, 8개짜리의 드론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3개짜리는 트리콥터, 4개짜리 쿼드, 6개짜리 헥사, 8개짜리 옥타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면 드론이 꼭 이 3개, 4개, 6개, 8개밖에 없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프로펠러가 1개인 것도 있고 2개인 것도 있고 심지어 5개짜리도 있어요. 심지어 좀 더 크게 한다면 12개짜리도 있습니다. 각기 프로펠러가 1개짜리인 것은 모노콥터라고 하고 2개짜리는 마이콥터, 5개짜리는 펜타, 그 다음에 12개짜리는 도데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조종기에 보시면 조종기를 어떻게 조종하시는지는 이미 이제 비행 훈련을 통해서 다 아실 건데요. 그 각 조종하는 키에 부르는 명칭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진과 후진을 나타내는 키를 저희는 엘리베이터라고 하고, 좌로 이동, 우로 이동하는 키를 에일러론이라고 하고, 상승과 하강을 스로틀, 좌회전과 우회전을 나타내는 키를 러더라고 부른다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기체의 움직임을 보셨을 때 여기 보시면 4개짜리 쿼드콥터를 먼저 예를 좀 들면은 4개짜리 쿼드콥터는 프로펠러가 4개, 즉 모터가 4개죠. 그래서 근데 보시면 이 4개짜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펜으로 좀 보면은 이렇게 4등분을 해서 보았을 때 전방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 얘를 1번 모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2번, 3번, 4번 모터라고 하는데요. 보통 1번 모터의 경우는 CCW, 즉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요. 짝수인 2번은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이 대칭으로, 시계 반대 방향을 대칭으로 이렇게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펠러의 방향과 그리고 어떤 모터를 말하는 건지를 이제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간혹 평가가님들께서 6번 모터만 점검을 해라, 혹은 7번 모터만 점검을 해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터가 몇 번이고 어떤 모터가 어느 방향으로 도는지를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제 전진과 후진 시, 그 다음에 좌회전과 우회전을 할 때, 좌이동과 우로 이동을 할 때의 드론의 모터 회전 속도를 지금 그림으로 표현을 해 놓은 건데요. 이거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드론에게는 많은 센서들이 들어가겠지만 대표적으로 5가지 센서가 들어갑니다. 자이로 센서, 가속도 센서, 지자기 센서, 기압 센서, GPS까지. 근데 보통 자이로, 가속도, 지자기는 하나의 이제 IMU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관성 합법 장치, 거기에 속하는 센서로 분류를 하고요. 기압 센서, GPS는 따로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자이로 센서 같은 경우에는 비행체, 즉 드론의 자세가 수평을 이룰 수 있도록 기울어짐을 잡아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속도 센서는 그 자세가 변화하는 속도를 제어해줘요. 그래서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센서입니다. 지자기 센서는 나침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드론으로 하여금 동서남북의 방향을 알 수 있도록,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센서고요. 기압 센서는 기압의 차이를 이용해서 비행체 드론의 고도를, GPS는 드론의 위치를 제어하는 기능을 가진 센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센서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안정성 인증검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안정성 인증검사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보시면, 비행장치가 초경량 비행장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고 비행장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 제작 및 정비 관련 기록과 비행장치의 상태 및 비행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안전성 인증검사예요. 그럼 안전성 인증검사에서 무엇을 물어보느냐? 보통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지금 응시생께서 날린 드론이 안전성 인증검사의 대상이냐, 대상이지 않냐, 이런 것들을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먼저 안전성 인증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안전성 인증검사를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안전성 인증 검사는 무인 멀티콥터 중에서 최대 이륙 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그럼 아까 전에 MG1S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이륙 중량이 24.8kg이기 때문에 안전성 인증 검사를 면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3월부터 1종 기체는 무조건 25kg을 초과하는 드론들이죠. 그래서 안전성 인증 검사를 무조건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전성 인증 검사를 조금 더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안전성 인증 검사를 어디서 하느냐? 바로 항공안전기술원에서 하고요. 다음으로 아셔야 되는 것은 안전성 인증 검사의 종류예요. 안전성 인증 검사의 종류는 총 4종류입니다. 보통 초도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재검사라고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초도검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기검사 같은 경우 이제 안전성 인증 유효기간이 있어요. 보통 사업용으로 쓰이는 것들은 1년, 비사업용으로 쓰이는 것들이 2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효기간들이 만료가 됐을 경우에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 그 다음에 수시 인증 검사는 이제 초경량 비행 장치에 이제 비행할 때 영향을 미치는 대술이라던가 혹은 대개조가 진행되었을 때에 이것이 안전하냐 이런 것들을 검사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검사는 초도검사나 정기검사, 수시검사가 진행을 했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다시 이제 거기 부적합한 부분을 다시 다 정비한 후에 다시 검사 받는 것을 재검사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배터리를 좀 취급할 때 좀 중요한 사항들이 있어요. 공통적으로는 항상 이제 비행 전 하시기 전에는 그 전압 체커기라던가 이런 것들로 각 셀별로 4.2V 이상이 나오는지, 그리고 충전 시에는 손상되거나 심하게 부풀어오른 배터리는 충전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배터리 사용 후에는 바로 충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열을 식힌 후에 재충전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충전하실 때 보통 충전기에 보시면 급속 충전, 혹은 정밀 충전, 혹은 저속 충전 이런 게 있어요. 가급적이면 급속 충전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배터리를 사용하시기에 좀 적정한 온도는 그러니까 영하 10도에서 상온은 40도 이 사이의 거를 유지해 주시면 되고요. 보관 시에는 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기온 혹은 온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에 특별히 민감하게 해주시고요. 보관 적정 온도가 22도에서 28도, 특별히 여름이나 겨울은 많이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폐기를 하실 때에는 소금물에 담가서 완전히 방전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체커기로 0V가 뜰 때까지 방전을 시키신 후에 폐기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별도로 리튬 폴리머를 이제 처리해주는 그런 곳도 있으니까 그런 곳을 통해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조종자 준수 사항인데요. 원래 조종자 준수 사항은 이제 글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그림으로 조금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 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시거리 범위 내에서의 비행을 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음주 비행은 금지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 도수가 0.02% 이상이 되면은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조종 업무를 하실 때에는 비행이라던가 주류라던가 그런 이상한 성분들을 섭취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비행 중에 낙하물 투하 금지, 인명이나 재산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 금지하는 것. 그 다음에 유인 항공기가 접근 시에는 저희 초경량 비행 장치가 양보를 해줘야 된다라는 점. 이것은 나중에 한 번 더 언급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인구 밀집 지역에서 비행 금지. 그 다음에 이제는 올해 2021년부터는 최대 이륙 중량이 2kg 초과하는 기체들은 다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장치에다가도 특별히 소유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건 무조건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야간 비행 금지. 근데 이 야간 비행이라고 하는 게 특정한 시간대를 언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몰 이후부터 일출 이전까지로, 그래서 이 시간을 야간으로 놓고 야간 비행을 금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시간으로 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매일매일 일몰과 일출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고도 150m 이상 비행 금지, 그 다음에 비행 금지 구역이라던가 관제권에서의 비행하는 것을 금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글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금지, 인구 밀집 지역 비행 금지, 비행 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비행하는 행위. 그 다음에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그 다음에 야간 비행 금지,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 비정상적인 상태나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금지. 그 다음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 밖에서 비행하는 행위도 금지. 미승인 상태에서 군사기지 200m 이내 비행이나 촬영하는 행위도 금지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기상 조건을 좀 보시면 비나 눈, 안개, 우박, 천둥, 번개, 그 다음에 풍속이 5m/s 이상일 경우에는, 그리고 하나 더, 지구 자기장 지수가 5 이상일 경우에는 비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종자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이제 운전면허증을 이제 보통 저희가 시험 볼 때 가지고 가는데요. 원래는 신체 검사 증명 서류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신체 검사 서류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실 때 받는 검사와 동일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으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종자 자격을 취득하시기 위한 나이는 만 14세 이상이고요. 비행경력 증명서 상에 총 2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1종부터 4종으로 나뉘게 되면서 1종은 20시간, 2종은 10시간, 3종은 6시간으로 각각의 내가 몇 종 자격증을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 승인은 이륙 중에 총 중량이 25kg 초과 기체의 비행 계획 제출을 승인하게끔 되어 있고요. 특별 비행 승인을 받으실 때에는 야간 비행, 비가시권 비행, 고도 150m 이상을 비행할 경우에는 특별 비행의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비행 금지 구역을 보시면은 P518, P73, P61, 62, 63, 64, 6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P61부터 65까지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들이고, 마지막으로 65 대전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게 아니라 원자력 연구소가 있습니다. 즉 원자력에 관련된 곳이 P61부터 65까지고요. P73은 청와대, 그다음 P518은 휴전선 인근이에요. 이곳은 비행 금지 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P73 같은 경우는 중심 반경으로 최대 8.4km. 이제 물론 이제 비행 금지 구역들을 각 보시면 P73, 알파, 브라보 이런 식으로 나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알파는 3.7km, 브라보는 중심 반경에서 8.4km 이렇게 정해지고요. 원자력 관련된 곳들도 보시면은 알파는 3.7km, 그 다음에 브라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6k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18.6km를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원전의 이름과 그 원전이 어디 지역에 있는지를 같이 매칭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비행금지 구역을 세 군데 얘기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P61 지역 62, 63입니다 라고 했으면 P61이 어디 원전이고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끝에 질문은 이거겠죠. 그러면 몇 킬로미터까지 비행금지 구역이겠습니까? 까지를 비행금지 구역에서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추가적으로 관제권을 좀 기억해 주세요. 관제권은 이제 비행장을 주로 하는데요. 비행장에 보시면 9.3km예요. 근데 이 숫자를 외우시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원자력 금지 구역 구간의 그 킬로미터를 반절, 그러니까 18.6km의 반절을 보시면 9.3km잖아요. 그래서 관제권을 그렇게 외워주시면 좋고요. 서울 강북 지역이나 휴전선 및 원전 주변은 비행 금지 구역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고도 150m 이상 비행하시는 것도 원래는 안 되세요. 이것도 금지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원자력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다시 언급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항공청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지방항공청이 총 3개의 지역이 3개가 있습니다. 서울, 부산, 제주가 있는데요. 비행 금지 구역이 어느 지방이 항공청이 관할하는지까지를 조금 보시면 되는데, 지금 앞에 있는 비행 금지 구역 중에서는 여기 언급되어 있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 쪽만 조금 보시면은 P65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산 관할입니다. 그리고 P65 같은 경우에가 대전이라서 서울지방항공청이 관할을 합니다. 그것까지는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행 제한 구역은 항공사격, 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그 위험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으로 R75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R은 제한이고 P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금지가 되니까 이것도 좀 구분해서 보실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으로 이제 비행계획 승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드론 운영자가 항공 촬영을 위한 비행 시에는 항공 촬영허가 별도로 국토교통부에 신고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그 원스탑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비행계획 승인과 촬영허가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비행계획 승인은 지방항공청에, 촬영허가는 국방부 혹은 군 이런 데에 이제 그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다 나오시죠. 그래서 그것을 두 가지를 따로 신청해야 된다는 것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드론 벌금 혹은 과태료인데요. 이제 음주나 아까 조종자 준수 사항에서 음주나 약물 등을 하고 비행한 차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기체 미신고 비행. 자, 기체 신고를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2021년 1월 1일부터는 최대 일일 중량이 2kg. 이건 뭐 사업용이든 비사업용이든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더하실 수 있고요. 쭉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특별히 조종자 준수상 위반 시의 벌금도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200만 원 이하 과태료긴 한데 이게 1차, 2차, 3차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차는 100, 2차 150, 3차 200 이렇게 따로따로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안정성 인증검사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이륙 중량이 25kg을 초과하면 무조건 받게끔 되어 있어요. 영리든 비영리든이요. 그래서 이걸 받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체 중량 12kg 초과 영리용 기체를 조종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비행하는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 과태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2021년 3월 1일부터는 자격증이 4종으로 나뉘죠. 그래서 250g으로 최소 기준이 50g이에요. 그래서 250g부터 2kg도 4종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4종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과태료를 부담하시지 않기 위해서 꼭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을 하신 후에 드론을 날리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에도 이렇게 벌금을 내니까 꼭 이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탐이라고 하는 건데요. 노탐은 항공95라고 해서 위에 사이트에 이제 인터넷에 치시면 이렇게 사이트에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기간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다루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탐을 노티스 투 에어맨의 약자라고 하는데요. 에어맨의 약자로 각 국가에서 항공사나 조종사들, 항공 관계자 혹은 운항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뭐 하나의 공지문, 고시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다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세요. 노탐을 뭐 자세하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이런 개념적인 정도만 아신다라면 무술평가에서도 크게 무리 없게 대답을 하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비상 절차. 이제 뭐 드론을 운행을 하시다 보면은 비행 중에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추락이라던가 이상들이 발생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물론 당황되는 상황이시겠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먼저 이제 인명 구조가 목적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119에 연락을 하시고 그다음에 다 처리가 된 후속 절차가 된 다음에 지방항공청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보통 이제 사건이 좀 크게 벌어졌을 경우에는 항공철도조사위원회라고 하는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나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비행 중에 뭐 통신장애나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먼저 이 사람들을 대피를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비상이라고 크게 외쳐가지고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그 사람들을 대피시킨 후에 신속하게 착륙시키시는 것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충돌 예방, 즉 우선권이라는 개념인데, 아까 전에 저희가 초경량 비행장치는 뭐 항공기나 경량항공기 혹은 무동력 초경량 비행장치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쳤을 때 진로를 무조건 양보를 해줘야 돼요. 그 이유가 바로 우선권 때문이라는 건데요. 저희가 도로에서도 자동차와 자동차가 서로 이제 뭐 사거리라든가 이런 곳에서 만났을 때 누가 먼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지나가고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초경량 비행장치는 다 양보를 해줘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우선권의 기준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람이 타고 있는지의 유무,
두 번째가 크기 유무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운행하는 이제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같은 경우에는 무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타지 않고, 그리고 초경량 비행장치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장치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무조건 진로를 양보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정답이에요. 왜냐면 우선권에 뭐 사람도 타고 있지 않고 크기도 가장 작기 때문에 뭐 어느 곳에도 이제 저희가 그 우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권에서 약간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이륙 중에 엔진 고장 및 이륙 포기가 이제 마지막 그 관문인데요. 어떻게 보면 제어 불능, 바람에 날아가거나 드론이 사라지거나 아이들이 접근했을 경우에 뭐 이러한 절차를 해주시면 된다. 이거 외에도 이제 뭐 다양한 상황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들에서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접근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륙 중에 안전 고장이나 엔진 고장이나 이륙 포기 이런 것들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안전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더 안전한 비행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술평가를 대답을 하실 때에도 조금 더 편안하게 대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시험 전날 준비하실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들을 막 외우거나 그러실 텐데요. 필수적인 내용들은 결국에 이제 안전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바뀌는 법에서 이제 바뀌는 부분들, 꼭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까지 경험상으로 보았을 때 구술평가에서 꼭 물어보는 항목들은 조종자 준수 사항, 그 다음에 비행 금지 구역,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기체 재원 혹은 노탐, 그리고 비상 절차, 이런 것들을 주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조금 공부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충분히 구술평가는 걱정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구술평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